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도 지났고 또 따뜻한 봄도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무더운 여름이 될 것 같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들도 점점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대입 전형 요소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용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 2024 대입에서 나타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 그리고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 대입에서 나타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인지 그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성적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적 이외에도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자기 주도성, 그리고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성적면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 즉 성적의 부분을 중요시하면서도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말 그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힌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도구가 되는 것은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1번 항목부터 마지막 항목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모두가 평가 요소가 되고 평가 전형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제일 처음 지원자의 인적, 학적사항 등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출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결 상황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용이 반영이 되는데요. 출결 상황에 나타나 있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와 그것들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학교 생활 중에 몸이 아팠다, 또는 다쳤다, 또는 기타 가정에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학교에 출석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단순히 학교에 결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결석, 지각, 조퇴 등의 내용의 사유가 질병이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일반적인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특이하게 빈번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이 미인정이든 또는 질병이 되었든지 간에 평가에 어느 정도 정성적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상 경력이고 네 번째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요.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은 대입의 평가 요소로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인데요. 학교 생활 중에 나타나는 자율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등의 내용, 그리고 진로활동의 내용 모두가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학교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정기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등등의 이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바로 이 5번 항목인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항목을 통해서는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향, 자신의 잠재력, 그리고 재능,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진로의 분야 등등의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많은 평가의 근거를 이곳에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 내신 성적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관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니 해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수험생이 택한 그 전공을, 그 학과를 무사히 그리고 원활하게 잘 수학할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바로 6번 항목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이 학교 생활 중에서 배웠던 과목의 내용, 그 과목의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우수한 학업 성취를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그 교과목의 성적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대학에서 강조하기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1학년에 입학해서부터 3학년 1학기에 이르기까지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이 항목에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평상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교과의 내용 중에서 특히 무엇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는지,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떤 자세로 임했고 수행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수업 내내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여기에 기록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이 부분,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평가 내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독서활동 상황인데요. 독서활동 상황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 자체는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의 내용과 연관되고 수업 활동과 관련되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중에 읽었던 책의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상문을 작성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내용 등등의 내용은 생활기록부 다른 항목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또는 앞서 설명드렸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의 수험생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의 내용이 언급되고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험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이것은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1년 동안의 학교에서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이 학생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학생이다. 그리고 성적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인성, 배려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등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기록해줄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수험생에 대한 종합적인 추천서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하는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인데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담임선생님께서 500자로 함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기록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인재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게 되겠습니다. 이 학생부 생활기록부의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장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평가관이 이 서류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장이 될 텐데요. 즉 양적으로, 질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모습의 성장을 보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성장의 모습을 보인 학생이라면 우리 대학에서 선발을 했을 때 우리 대학에서 일정 정도의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 주면 그러면 정말로 큰 인재를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 서류를 통해서 그 성장의 키워드를 갖고 싶어 한다, 느끼고 싶어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대입, 2024 대입에서 드러났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비단 작년의 경향뿐만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을 누적적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주로 선호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싶어하는 모집 인원은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서울 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경쟁률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비수도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교육계열 그리고 교육대의 지원 인원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인원과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교육대학의 전체적인 모집 인원을 점점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인 교육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2024 대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대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인원은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비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비교적 많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챙겨야 하는 서류의 양과 서류의 종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원 인원 증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소개서도 있었고
교사의 추천서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거의 다 없어졌죠. 그런 챙겨야 되는 서류는 줄었고 또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기록되어야 하는 그 글자 수 또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입에 반영이 되는 학생부의 항목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보았을 때 챙겨야 되는 부담감, 추가적으로 더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요소, 수능의 요소, 그리고 서류의 요소 등등의 내용이 조금씩 줄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율 증가에 기여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나타났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소재 대학들의 2022 대입, 2023 대입, 2024 대입에 나타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2023 대입보다 2024 대입은 상당히 많은 폭으로 경쟁률이 올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2023 대입과 2024 대입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군산대 같은 경우에 3점대 에서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우석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서류형과 서류 면접형이 학생부 종합으로 통합이 되면서 과거에 서류형과 서류 면접형이 가지고 있던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도 11대 1 정도 수준의 경쟁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대 4대 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이었고요.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4대 1 정도에서 6대 1 정도로 조금 늘었고요. 지역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 3대 1 정도에서 2대 1 정도로 약간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교육대학의 초등교육 학과의 경쟁률인데요. 2021 대입부터 2024 대입까지를 평균적으로 보시면 2021 대입에서 2022 대입으로 넘어갈 때 경쟁률이 약간 올랐고 그 이후로는 평균 경쟁률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각 지역별 교대의 경쟁률을 과거부터 최근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경쟁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70% 컷에 해당하는 등록자 평균 등급을 살펴본다면 지금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2023 대입 같은 경우에 파악되고 있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각 교대별 최하 등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2등급대는 물론이고 3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시 모집도 있고 정시 모집도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는 각 교대별로 거의 모든 전형, 거의 모든 대학이 대부분의 인원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담 가지 않아도 괜찮을 수준인 2대1, 3대1 정도의 경쟁률 를 보이고 있고요. 많은 대학에서는 5대1, 6대1,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 원서를 6개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쟁률 2023 대입에서 보였던 경쟁률 5대1, 7대1, 8대1 정도 그리고 2024 대입에서 보였던 경쟁률 한 9대1 정도 는 다른 서울 소재 대학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10대 1, 20대 1의 수준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부담감을 덜 가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학들에 나타나고 있는 성적 또한 과거에 비한다면 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주교대를 포함해서 타 지역에 있는 대학들, 교대들의 경쟁률 현황을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70% 컷에 해당하는 점수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하 등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3.05 등급,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 같은 경우는 2.87 등급 정도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 치러질 2025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약간 한 400여 명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종 선발은 여전히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모집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지하고 있는 대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 자체도 많고 전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지원 비율도 높은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생활기록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도 그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취도 그리고 교과 활동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수험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교과 성취도는 어떠했는지, 성적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면접형을 통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입에서 미반영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다른 서류의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지원자, 수험생의 학업 역량, 그리고 다양한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과 능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서류에서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서류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면접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고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구분해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서울 수도권 소지하고 있는 대학은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으로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학별로 각 전형별로 그 전형이 강조하고자 하는 역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전에는요, 꼭 각 대학계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그 전형이 가지고 있는 역량, 평가하려고 하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 각 영역별, 역량별로 얼마만큼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참고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데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이 각 역량별 평가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즉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의 50%의 비중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면접형에서는 진로 역량의 50%의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대학 내에서도 어떤 유형의 학생부 종합전형인지에 따라 어떤 역량을 강조하는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에 중요한 지원 전략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역 거점 대학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각각 전형 유형별로 그리고 강조하는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 같은 경우는요. 학업 역량을 서류형과 면접형의 학생부 종합 원 전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면접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 원, 즉 면접평가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30%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류형에 해당되는 내용은 농어촌 전형과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상이 40%가 반영이 되는데요. 면접형에 해당하는 큰 사람 전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 면접 평가를 통해서 약 70%를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으로 평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접형이 아니라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서류 100% 일괄 평가 전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면접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서류 100% 반영을 하는데요. 각 대학별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 영역의 합의 5등급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경우는 그 기준 충족의 여부가 합불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용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능 준비까지 되어 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숙명여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는 대학도 있고요. 구체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울소재대학 중에서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화여대와 한양대 추천형 그리고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면접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이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면접이 30%를 넘어서 30% 이상, 40%, 교대 같은 경우는 50%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면접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에 특히 면접의 실질 반영 비중도 역시 높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면접이 최종 합불에 그만큼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접형인 경우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처럼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에 따라 서류형과 이렇게 면접형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류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면접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의 서류 100%인데요. 작년까지는 서류 100에 단기열 전형으로 면접 30%를 반영했던 것을 올해는 서류 100으로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최종 합격자 성적 같은 경우도 등락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타났던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 등을 통한 합격자 성적을 100%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에 면접이 있었느냐 없어졌느냐, 작년에는 서류로만 평가했느냐 올해는 면접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합불의 그 합격선도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담 시 그리고 자신이 원서를 접수할 시에 최종 대학을 정할 때에 그러한 면들을 확인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다 없지만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의학계열 분야에서 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다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 여부입니다. 서류형이 있고 서류와 면접형을 섞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설정하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대 같은 경우는 큰 사람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의학계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의학 보건 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